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으로 생명과학 원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생태계는 무엇이고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개체군이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체군, 군집, 생태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런 정의들이 나오는데 개체는 무엇이냐면 개 한 마리를 개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들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 개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군집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입니다. 개들, 토끼풀들, 멧돼지들 여러 종의 무리들을 합쳐가지고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생태계는 무엇이냐면 이 군집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라고 하고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들이 다른 개체군 및 환경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해요. 그래서 개체는 개, 개체군은 개들, 군집은 개들, 토끼풀들, 멧돼지들, 생태계는 군집의 환경까지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슴 한 마리를 개체라고 하고 사슴의 무리를 같은 종의 무리니까 개체군이라고 하고 사슴 무리, 곰의 무리, 독수리의 무리, 여기 뒤에 보이는 풀들의 무리, 여러 종의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하고 군집의 이런 환경적인 요인, 물, 공기, 빛, 토양 이런 것들을 합쳐진 것들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환경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과 그 다음 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은 빛, 물, 공기, 토양, 온도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물적 요인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광합성이 뭐였죠? 광합성이 뭐였죠? 에너지를 얻는 뭘 합성하는 거야? 포도당. 무엇과 무엇을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 그렇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 결합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하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애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녹색 식물. 녹색 식물은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식물들을 녹색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조류 들어봤나요? 네. 해조류 어떤 것들이 있죠? 미역, 김, 오늘 급식에 나왔잖아요. 그치? 김. 그 다음에 다시마, 너구리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해조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플랑크톤은 뭐예요? 그쵸. 고래 크릴? 새우 먹지 않나? 플랑크톤이랑 좀 다르긴 한데 플랑크톤은 그냥 물에 떠다니는 애들인데
맨눈으로 잘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랑크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플랑크톤인 식물성 플랑크톤, 다른 애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치킨처럼 그 나는 조류가 아니라 알지라는 조류예요. 그래서 혹시 클로렐라 밥 들어봤나요? 그 급식 메뉴 중에 가끔 녹색의 밥이 나오는데 그게 클로렐라라는 요 조류로 만든 첨가해서 만든 밥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닭이랑 같은 조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 한번 써준 거야, 알지라고. 조류 알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누군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유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생산자들은 다른 말로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영양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생산자들은 스스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영양 생물인 거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가 필요한 유기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그럼 이 먹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사람처럼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애들을 영양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분류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소비자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분해자 둘 다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여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합니다. 그래서 양분을 얻는 생물로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초식동물, 그 다음 육식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은 생산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혹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들어봤나요? 초식동물은 생산자를 바로 처음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1차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육식동물은 풀을 먹지 않고 초식동물을 먹고 살죠. 초식동물이 1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육식동물을 이제 2차 소비자 혹은 3차 소비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있어요. 얘네들은 영양적으로 누군가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자.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 등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비생물 환경으로 무기물로 분해해서 물질을 돌려보내는 생물을 이제 분해자라고 합니다.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무기물이 이제 유기물로 분해가 되면 이 물질들이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생산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유기물 합성이 돼서 우리 생물한테 들어오고, 우리 생물이 죽거나 혹은 똥을 싸거나 이러면 다시 분해자 분해해 가지고 다시 환경으로 돌려줬다가 얘를 다시 생산자가 우리 생태계로 그 생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세균이 대표적인 분해자인데, 근데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어요. 얘네들은 빼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균,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 곰팡이 등이 있고,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스스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식물은 생산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이 아니라 생산자의 원소가 되는 것. 집합 배웠죠? 그 다음에 동물은 소비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생물은 특징에 따라서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분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뭐예요? 막 세균도 나오지 미생물도 나오지 막 복잡하게 나옵니다. 미생물은 뭐예요? 미생물은 영어로 뭘까요? 마이크로브. 현미경이 영어로 뭐예요? 마이크로스코프로 볼 수 있는 애들을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맨눈에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다 미생물이라고 하고, 이 미생물에 세균도 포함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생물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비생물적 요인 환경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어요. 그다음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물적 요인 지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생물들이 환경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뭐야? 누가 얘기한 거야? 시리 아니면 빅스비야? 빅스비 조용히 안 합니까? 내가 뭐라고 불렀는데 대답한 거야? 뭐였지? 하이 빅스비. 안 하네. 자,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뉴턴의 제3법칙이랑 다른 거예요. 알겠죠? 아나요? 3법칙? 작용, 반작용이 3법칙 맞니? 생물러들 모르나요? 1법칙이 뭐야? 중력은 몇이야? 아닌가? 만율려의 법칙 1법칙인가요? 아, 물리 아무도 안 합니까? 2법칙은 뭐야? 선생님도 물리 안 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왜 얘를 작용이라고 하냐면, 처음 지구가 생겨났을 때 환경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작용이라고 하고, 생물은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환경보다, 그래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각각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생물이랑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예요. 첫 번째 이제 빛과 생물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방향, 일조 시간, 파장이에요. 일조 시간은 뭐예요? 햇빛이 있는 시간. 그치. 햇빛이 비추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일조 시간이라고 하고, 파장은 뭐야? 파장은 뭐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한 형태인 파동이죠.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번 가는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에 따라서 빛의 뭐가 달라져요? 에너지가 달라지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커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작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이 뭐지? 가시광선. 그래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근데 이 파장에 따라서 또 바닷속까지 침투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물들이 이용하는 빛의 색깔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는 빛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여기가 빛의 세기예요. 그 다음에 Y축을 봤더니 CO2 흡수량이랑 방출량입니다. 과학에서 그래프 그릴 때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에 해당하는 건 X축에 그릴까요? Y축에 그릴까요? X축. Y는 AX야. 뭘 보는 거야? X의 변화에 따른 Y를 보는 거지? 변화시키는 요인이 X인 거고 결과가 Y 값이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원인이 빛의 세기, 결과가 CO2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지 방출을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뭐를 만드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결국엔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흡수하죠.
근데 식물은 또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되잖아. 그럼 세포호흡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겠지. 자,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쪼개요. 거기에 노폐물이 뭐가 나오지? 이산탄소가 나오겠죠. 근데 식물은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겉보기에 만약 빛의 세기가 없어. 그럼 광합성을 해야 안 해요? 빛이 없어. 광합성을 안 하겠지. 그러면 식물은 호흡만 하겠죠? 그럼 식물은 그 이산탄소만 내뿜겠지. 방출하겠지. 알겠나요? 식물은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탄소를 방출할 수도 있고 혹은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광합성량을 측정을 하는데 뭘로 측정을 할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하는지 방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만 알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은 다 일정하게 맞춰줘야겠죠. 빛의 세기 빼고는. 빛의 세기가 조작 변환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통제해 줘야겠지?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식물은 호흡을 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호흡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변화량만 볼 거니까 호흡량은 온도가 변하지 않아서 이제 호흡량은 일정한 겁니다. 됐나요? 자, 한번 그래프 볼게요. 자, 빛의 세기가 있고 여기 0인 부분이 있어요. 빛의 세기가 0이면 광합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식물한테 빛을 안 비춰줘. 안 일어나죠. 그럼 식물은 광합성을 안 하고 뭐만 해? 호흡만 합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호흡량이 일정이 안 해? 일정합니다. 그때 측정한 값이 요만큼이 CO2를 방출하는 거예요. 식물이. CO2를 왜 방출해? 호흡을 하니까. 됐나요? 맞죠? 그래서 요만큼을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 즉 빛의 세기가 0일 때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그게 바로 식물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실험에서는 빛의 세기만 변화시키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해주니까 이 CO2 방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빛을 좀 비춰줬어요. 그러면 빛이 비춰졌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광합성이. 됐나요? 자, 원래 이만큼씩 CO2가 방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빛을 비춰줬더니 CO2 방출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만 방출해. 이 지점에서. 감소했죠? 호흡을 안 한 거야? 호흡은 있지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서 요만큼의 CO2를 광합성에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호흡량은 계속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러다가 요 지점이 됐어요. 겉보기에 봤더니 식물이 CO2도 방출하지 않고 CO2도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식물이 죽은 건가요? 아니죠? 이만큼 원래 호흡으로 방출하는데 이만큼 다시 광합성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CO2 방출량이랑 흡수량이랑 같아서 이제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빛의 세기를 비춰줬더니 최고치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계속 비춰줬더니 최고치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공장이에요.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야.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넣어줬어. 그러면 계속 넣어준다고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사람들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료를 넣어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을 빛 때문에 포화됐다 해가지고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총 광합성량이랑 순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을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 겉보기에는 CO2 흡수량 요만큼 한 거라서 이만큼만 광합성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만큼이 방출이 된 것도 썼단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겉보기에 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만 흡수해서 이만큼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물은 요만큼도 자기 스스로 호흡 때문에 방출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 겉보기에 요만큼만 흡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만큼 방출한 것 다시 흡수를 또 해서 광합성이 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총 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것들을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옆에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량,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했고 식물이 호흡을 통해서 CO2를 방출합니다. 자, 순광합성량은 이제 외부에서 관찰되는 식물의 광합성량이에요. 그래서 CO2 흡수량으로 측정되는 값을 순광합성량이라고 하고 총광합성량은 광합성량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총 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 더하기 호흡량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점,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는 CO2량과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보상점 이하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자, 여기에요. 자, 여기는 광합성량이랑 호흡량 중에 뭐가 더 많아요? 호흡은 요만큼 하는데 광합성은 요만큼 해. 그럼 뭐가 더 많아? 호흡이 많지. 호흡이 많다는 얘기는 유기물을 만드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식물은 자기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유기물 합성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굶어 죽겠지. 그래서 식물은 보상점 이하의 빛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상점,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되는 CO2량과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CO2량이 같을 때 빛의 세기인데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낮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포화점, 빛을 더 강하게 비추어줘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총광합성량, 순광합성량, 호흡량, 보상점, 광포화점을 배웠어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에요. 양지식물은 어디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빛이 강한 곳, 그치? 네, 음지식물은 빛이 약한 곳에서도 잘 자라게 적응이 된 식물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을 CO2의 흡수량과 방출량으로 측정을 했는데 요 붉은색이 양지식물인 거고 그다음 요 파란색이 음지식물이에요. 자, 그러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중에 보상점이 낮은 건 누구예요? 음지식물. 얘는 양지식물 보상점이 높죠? 그다음 광포화점이 높은 건 누구예요? 양지식물. 그래서 양지식물은 보상점도 높고 광포화점도 높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여기일 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가? 음지식물. 왜냐하면 빛의 세기가 요 사이일 때는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보다 광합성으로 만드는 유기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호흡량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굶어서 죽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양지식물 보상점, 광포화점이 높아서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광포화점이 높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광합성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음지식물 보상점이랑 광포화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빛이 약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보상점이 작아가지고 적은 빛으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점이 높은 거는 단점이고 광포화점이 높은 건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보상점이 높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비칠 때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 광포화점이 높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장점만 가질 수 없어요.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그 몽골인의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한 9.0, 뭐 10.0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멀리 있는 걸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몽골인들은 가까이 있는 걸 잘 볼까?
생물은 장점을 다 가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잘 보는 대신에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단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면 넌 뭐 장점만 있는지 아냐 하면서 이런 생물학적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숲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숲을 그려놨어요. 자,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울창한 숲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내부가 그럼 약간 어둡죠. 왜냐하면 높은 나무들이 태양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숲의 내부에는 빛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애들이 자랄 거고, 요 위쪽에는 강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 차지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잘 자라겠죠? 맞지? 얘들 덮을 거야. 그럼 얘네들은 강한 빛에 있어야 생존하니까 어떻게 돼? 죽게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집단은 요 약한 빛에 자라는 소나무가 약한 빛에 자라는 애들만 잘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나중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됐어요? 뭐 결과로 얘기하면 소나무는 강한 빛에 의해서만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옆에 산 보게 되면 그 투썸 있는 근처에 혹시 공원 놀러 가본 적 있나요? 거기에 지금 가을에 막 뭐가 떨어져 있어. 다람쥐들이 막 먹는 도토리. 도토리가 뭐의 열매를 도토리라고 해요? 막 도토리 묵도 먹잖아. 소나무. 참나무. 참나무 들어봤어요? 참나무과의 열매를 도토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도 몇 개 있는 거 보이죠? 아무튼 이 참나무는 약한 빛에서도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참나무 숲이 된 건 이제 더 이상 식물의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양엽과 음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양엽과 음엽은 같은 개체 내에서예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서로 다른 종을 비교한 거고, 이제 양엽과 음엽은 서로 같은 식물인데,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이 많은 거야. 그럼 이쪽에는 빛을 많이 받을 거고, 이쪽에 있는 잎들은 빛을 많이 못 받겠죠? 그런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식물의 잎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표피 이렇게 조직이 있고, 이제 내부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햇빛은 위쪽에서 내리쬐죠?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위쪽에 많이 분포합니다. 근데 이게 울타리처럼 빽빽하게 있다 해가지고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펀지 같이 생겼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스펀지 같은 생물이 또 있는데 해면이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빛이 강한 곳과 빛이 약한 곳에 한 개체의 나뭇잎이 나타나게 되는데, 빛이 강한 곳과 약한 곳에 반을 뚝 잘랐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강하다는 얘기는 빛이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두께가 어떻게 돼요? 두껍죠.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 음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세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이 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엽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음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잎의 표면적은 누가 더 넓을까요? 양엽과 음엽 중에? 자, 음엽. 빛이 약해. 그러니까 두께는 두껍게 못하지만 최대한 넓게 해야지 그만큼 빛을 받겠죠. 그래서 음엽이 얇지만 넓어요. 근데 양엽은 우리 생각하기로는 두꺼우면서 더 넓으면 광합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한 빛을 너무 넓은 면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러면 광합성을 일으키는 효소들이 손상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넓게 발달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양엽은 표면적이 넓진 않지만 두껍고 음엽은 표면적은 넓지만 얇습니다. 그래서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두께가 두껍고 넓이는 좁아요. 약한 빛을 받는 음엽은 얇고 넓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빛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서 자라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굽어 자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빛에 의해서 굴절된다 해가지고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이쪽을 향해서 굽어 자라게 됩니다. 왜 굽어 자라느냐? 식물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뭘 싫어하냐면 빛을 싫어해요. 보세요. 식물이 처음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햇빛이 여기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식물의 길이를 성장시키는 이 호르몬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고 여기에 막 몰립니다. 그럼 이쪽이 잘 자라겠죠? 이쪽이 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빛을 향해서 굽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식물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자라요? 그럼 바닥을 인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식물을 땅에 심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는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자랍니까? 1번으로 자라겠죠? 그럼 식물을 벽에 심었어. 식물의 뿌리는 1번과 2번 중 어디로 자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뿌리 끝에는 중력을 감지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굴중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식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굴광성을 배웠고 굴중성을 알려줬으니까 굴중성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 굴광성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발표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11월 중순부터 작성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를 해야지 되겠지. 만약에 생기부 다 작성했는데 11월 말에 갖고 와가지고 진짜 발표할게요 하면 선생님이 발표 시켜주겠어? 시켜주겠지. 근데 막 엄청 뭐라고 하겠지. 너 때문에 생기부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발표 시켜주긴 할 건데 최대한 11월 중순 전까지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일조 시간입니다. 햇빛이 비추는 시간인데 일조 시간은 생물의 생식, 식물의 개화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슴, 노루, 송어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그래야지 겨울에 임신을 했다가 봄에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먹을 게 많아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종달새, 꾀꼬리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여름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번식을 해서 여름에 곤충 같은 걸 많이 먹이는 거지. 됐나요? 그 다음에 곤충은 일조 시간에 따라서 겨울잠을 자기도 합니다. 다 식물 개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렇죠?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여름과 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가을 중에 어디가 햇빛의 길이가 길어요? 여름은 햇빛의 길이가 점점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봄에서 가을로 갈수록 햇빛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봄과 초,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 그럼 얘네들은 언제가 가을인지 언제가 여름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지. 맞죠? 그래서 식물은 이제 일조 시간에 따라서 개화를 이제 합니다. 개화가 뭐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핀다 해가지고 장일식물로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 꽃이 핀다 해가지고 단일식물로 이름을 짓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개화에 영향을 받는데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개화하는 애들을 장일식물로 이름을 지었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개화하는 애들을 단일식물이라고 이름을 처음에 지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니까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중요했던 거지. 근데 이름을 이미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장일식물을 뭘로 기억하면 좋냐면 단야식물이에요.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핀다.
그다음에 단일식물을 이제 장야식물,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이런 자료들이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일식물은 붓꽃, 그다음에 단일식물은 코스모스인데 요렇게 단어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유는 밤이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가 개화에 영향을 주는데 한번 볼게요. 자, 장일식물입니다. 밤이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개화를 하는 애들인데 한번 볼게요. 한계 암기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낮의 길이가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의 길이가 이것보다 짧아요. 그럴 때 꽃이 폈습니다. 근데 어둠의 길이가 이것보다 길어지니까 꽃이 안 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밤을 잘랐습니다. 이 요만한 어둠 사이에 짧은 빛을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꽃이 폈습니다. 어때요? 낮의 길이는 똑같죠. 달라진 건 뭐야?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사실은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구나라고 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됐나요? 봐봐,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낮의 길이가 똑같은데도 결과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는 꽃 피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장일식물이 사실 뭐 단야식물이지만 장일식물로 이름이 붙여지고 바뀌진 않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단일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꽃이 피는 거예요. 밤의 길이가 여기를 안 넘었어. 그러니까 꽃이 안 폈어요. 근데 밤의 길이가 요 한계 암기라는 걸 넘었어요. 그러니까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뭐를 잘라봤냐면 이제 어둠을 똑같이 잘랐어요. 자,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꽃이 안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야식물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 꽃이 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단일식물이 아니라 장야식물로 이름이 붙여져야 하지만 이미 단일식물로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단일식물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꽃이 핀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장일식물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꽃이 핀다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달라서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해수면이고 밑으로 갈수록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적색광 어때?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광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도달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녹색의 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녹조류가. 근데 여기는 지금 적색빛도 못 오고 황색광도 못 오고 청색광만 오죠. 자, 그러면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용하는 빛의 반대 색깔을 띠는 게 이 조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푸른색과 반대되는 게 붉은색이니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녹갈 홍조류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고, 녹조류는 파래, 핵함,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김, 오목가사리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봤을 때 이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파장에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파장들을 이용하는 해조류들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를 잘해서 깊은 곳까지 도달해서 깊은 곳에서는 이제 홍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조류의 색은 보통 이용하는 색의 보색, 반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게 되면 적색의 보색인 녹색을 띠게 되고, 청색광을 이용하게 되면 청색의 보색인 이제 홍색을 띠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지금은 다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예시가 많이 없긴 합니다. 숲이 울창해지면 도달하는 빛이 약해진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얘가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 다음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